참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역사에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저 같으면 못 그럴 텐데. 그래서 어쨌든지 이렇게 와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회가 뭐 뉴라이트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이 문제는 뭐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 20년 동안 이렇게 시끄러워진 문제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유별나게 또 그렇게 굴어서 다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 20년 동안 이런 논의가 있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아실 텐데 또 이제 개중에는 뉴라이트 어쩌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에 국회에 가서 하는데 어떤 노인께서 그러세요. 한 교수, 뉴라이트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접해 준 겁니다. 그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뉴라이트로면 뭐가 있는 듯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매국 세력이라고 불러야죠. 뉴라이트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참, 이제 그럴 정도로 뉴라이트가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뭐 다 아시지만 뉴라이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뭐 세력화한 게 한 2004년, 2005년 그때잖아요. 근데 그때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들이 형성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 또 뭐 지금까지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니까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돼서 2008년이 60년이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그 핵심 세력들이 찾아가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각하 참 운이 참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죠. 당선자 시절에 내가 무슨 운이 좋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되셔도 꼭 환갑되는 때에 대통령이 되십니까? 뭘 환갑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원래 환갑입니다. 개인으로도 환갑이면 옛날에 큰 잔치를 벌이고 했는데 대통령이 환갑되는 해에 만났으니까 이걸 크게 기념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환갑이라고 하는 말에 꽂혀가지고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때가 건국 60년이라고 그러니까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라고 하는 걸 발족을 했어요. 또 이게 그게 무슨 역사적인 일인 줄 알고 청와대에 위원들을 60명을 모아서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당신이 사회를 보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2월 달인가 취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사업회를 그걸 벌이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246억인가를 예산을 받아가지고 책정을 해서 2008년에 건국 60년이라고 기념사업을 아주 엄청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라고 하는 것을 뉴라이트가 주장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받아서 뭘 정부에서 행사를 해버렸습니다.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는데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게 45년 8월이다. 근데 해방이 중요하냐? 건국이 중요하냐? 해방보다는 더 건국이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해방을 기념해서 그걸 국경을 정해가지고 광복절이라고 정했는데 그게 중요하냐? 건국이 중요하지. 그래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방법은 바뀌었지만 그게 계속됐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뉴라이트들이 얘기했던 그것이 핵심인데 대한민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일이 없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죠. 건국절을 만들자고 하면 48년에 건국이 돼야
건국조를 만드는 거 아니? 건국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건국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건국절이라고 하는 거는 성립될 수도 없죠. 또 더군다나 유라이트 제리 그것하고 함께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래서 지금은 기념사업회가 있고 그 기념사업회가 주동이 돼서 지금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 짓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전에 국무총리 하시던 분이 해요. 이승만 박사도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자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유라이트 세력들이 그냥 정권 아주 깊숙한 곳까지 핵심부까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걸 하고 이러니까 그게 엄청난 주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다 아신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다. 그걸 그냥 주장하는 거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아시지? 그게 바로 히틀러 시절에 히틀러의 선전했던 게벨스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게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면서 거짓말도 자꾸 반복하면 사람들이 믿는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실정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유라이트 주장의 핵심인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건국론은 성립될 수도 없는 논리다. 이승만은 건국을 얘기한 일도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다 아시지만 우리 민족 역사는 반만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군이 조선을 세우서부터 지금까지 한 4,300몇 년 역사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단군 기원, 그래서 단기라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는 단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반만 년 역사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반만 년 동안 우리 민족의 대표기구로 국가를 세우잖아요. 근데 세웠던 국가가 망하면 다시 나라를 세우죠. 다시 세운 나라가 또 망하면 또 다시 국가를 세우고. 그래서 반만 년 동안 많은 국가를 세웠죠. 국가를 세울 때마다 이름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쭉 아시는 거지만 지금 우리 2004년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죠. 이제 바로 이 대한민국이 왜 세워지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세워진 데 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앞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10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19년 3월 1일 날 발표된 3.1 독립선언입니다. 바로 3.1 독립선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3.1 독립선언서잖아요. 다 잘 아시죠. 아마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께서는 저 때만 해도 3.1 독립선언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달달 외우게 했잖아요. 다 외우고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3.1 독립선언서를 많이 알고 외우고 해도 3.1 독립선언서의 의미를 잘 모르죠. 의미를 제대로 안 가리키니까. 3.1 독립선언서가 길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3.1 독립선언의 핵심은 33인도 34인도 중요하지만 또 무슨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첫 문장이 있습니다. 첫 문장이 잘 아시는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 뒤에 문장은 우리가 독립국이 되면 우리는 세계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우리는 왜 독립국이 돼야 되는지 그런 논리죠. 핵심은 첫 문장입니다. 근데 이 첫 문장은 3.1 독립선언이 발표될 때는 우리는 나라를 뺏겼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3.1 독립선언 첫 문장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우리 한국민족은 일본의 지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린 부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3.1 독립선언의 핵심은 우리 민족은 일본 지배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독립국을 선언했다고 일본이 독립시켜 주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구호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것이죠. 이게 3.1 독립선언, 3.1운동의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3.1운동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독립선언했다 그런 것보다는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른 것을 먼저 떠올리죠.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서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엔 3.1 만세운동 그렇게 불렀어요.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는 만세 부르자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 3.1 독립선언서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독립국을 선언했으면 독립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만일에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놓고 독립국을 안 세웠으면 3.1 독립선언서는 의미가 없죠. 말만 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3.1 독립선언을 발표한 그것을 국경일로에 제정해서 지금 3.1절로 하잖아요. 그 국경일로에 제정했던 것은 그건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독립국을 선언하고 실제로 독립국을 세웠습니다. 독립선언을 하고 40일 만인 1919년 4월 11일 날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국가를 세우려고 하면 우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해는 중국 땅 아니요? 왜 거기서 세웁니까? 그렇죠? 우리가 독립국을 선언했지만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선 국민이 많이 있는 국내는 일본이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놓고서 통치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독립국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만주에 가면 우리 동포들이 뭐 한 50만, 연해주에 가면 한 20만 그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동포들만은 만주, 연해주 거기 가서 세우지 왜 아무도 없는 상해 가서 세우느냐. 만주, 연해주 여기가 우리는 뭐 우리 땅인 줄 알아요? 근데 만주, 만주는 중국 땅이고 연해주는 러시아 관리들이 통치하는 러시아 땅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라 뺏기고서 만주나 러시아로 많이 이주를 해서 그쪽에 가서 몇십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 러시아 관리들, 이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 들어온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 우리는 독립군이 거기 가서 결성돼서 뭐 활동했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땅인 줄 알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지만, 중국 관리들, 러시아인들은 자기네 땅에 들어온 한국 사람들을 일본 앞잡이라고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앞잡이입니다. 뭐 나라 뺏기고 온 불쌍한 사람들, 물론 이제 아주 부처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앞잡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시의 대상이고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죠.
만주 연해지 여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세울 수가 없죠. 상해 가서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중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상해 와서 세우게 했나 보다 라고 하는데 중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은 그 당시에 한국을 도와주시는 여력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청나라가 무너지고서 이제 중화미국을 세우는데 아직 통일이 안 됐잖아요. 통일된 정부가 없잖아요. 군벌들끼리 싸우고 그러죠. 중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을 도와준 것은 도와줬다기보다 한국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도 허락해 준 것은 프랑스입니다. 그 상해에 프랑스 조개, 이제 지금 상해 다 가보셨겠지만 지금 상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당시에는 상해가 1940년대, 아편전쟁에서 져가지고 1800년대부터 상해에는 그 애국 세력들이 와서 그 조차지를 차지해서 조개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상해는 4구역입니다. 상해 가보셨을 텐데 우리 명동처럼 생긴 예원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중국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맨 한쪽에. 그 위가 손바닥만하게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프랑스 조개죠. 그 위가 영국, 미국이 사용하는 영미 조개 또는 공공 조개. 그리고 그 위, 홍두라고 그래서 윤봉길 이사가 폭탄 던지고 했던 데는 일본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그게 4거주 지역이죠. 근데 거기서 바로 프랑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래도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랑스도 똑같이 제국주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구에도 프랑스 식민지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잖아요. 프랑스 사람들도 이 베트남 와가지고 엄청나게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제국주의죠. 그 제국주의가 왜 우리를 도와줬나? 프랑스 사람들은 제국주의지만 자기들이 세계적으로 내세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을 해서 정권을 바꾼 나라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정신이 자유, 평등, 박애.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 프랑스 혁명 대정신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정치 망명자들은 탄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도 우리가 일제할 때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하겠다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 정치활동가들이죠. 프랑스는 정치활동가들을 탄압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랑스 조계로 들어가서 그래도 거기 가면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다. 3월 1일 날 독립국을 선언했는데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프랑스 쪽에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사람도 만주, 연해주,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이제 독립국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 있는 데가 상해의 프랑스 쪽이다. 그래서 프랑스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19년 한 3월 말쯤 되면 독립국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 이걸 갖고 상해로 모여든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해에서 프랑스 쪽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세우고 임시정부 수립하는 것인데 아무리 프랑스가 탄압하지 않아도 그건 프랑스 공권력이 행사되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 가서 한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더군다나 일본한테 저항하는 그런 단체를 그런 조직을 만든다? 프랑스 쪽에가 허가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사전에 프랑스 조계 당국한테 그 허가 신청서를 써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랑스 조계 안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립할 거다. 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 당국 양해해달라. 라고 하는 허가서를 써가지고 갔죠. 그 허가서를 써가지고 가서 프랑스 쪽에 당국한테 신고한 사람이 영령입니다. 한참 젊었을 때. 그러니까 프랑스 쪽의 당국이 그걸 보고서 조건부로 허락을 해줘요.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계 내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크게 간섭하지는 않겠다.
근데 다만 이게 일본에 저항하는 것이니까 일본하고 외교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마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말아라고 하는 조건으로 프랑스 쪽에다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프랑스 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수립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왕 이제 프랑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프랑스 쪽의 당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잖아요. 초창기에는 뭐 미국에서 온 사람도 돈 가지고 오고 국내에서 간 사람도 돈 가지고 오고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정부 청사로 썼던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이죠. 그래서 돈 마련해서 해가지고 청사를 마련하고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른쪽이 이게 태극기입니다. 이게 태극기를 개양해 놨습니다. 또 더군다나 초창기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인도 사람, 베트남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앞에 그 지키게 수위도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쪽의 당국은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마라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 태극기까지 걸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아마 거기까지만 했어도 프랑스 쪽에서 뭐라고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인들이 그 당시 한 5만 명 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총영사, 일본 상해 총영사관 건물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하고 한 2km? 그거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에서 프랑스 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줬다고 하니까 아주 온복을 파괴하려고 뭐 많은 공작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거기서 상해에 와 있는 일본인들이 냈던 신문이 있습니다. 상해 일일 신문이라고 신문이 있죠. 그 기자가 임시정부 쪽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상해 일일 신문사에서 거기 취재를 가도 좋으냐. 임시정부가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인 기자가 프랑스 쪽에 들어와서 임시정부 청사를 들어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일본 신문에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아주 그냥 상세하게 돼 있는데, 기자가 와서 봤더니 건물에는 태극기가 돼 있고 건물 앞에는 뭐 베트남 수위가 있어가지고 온 곳을 내가 취지를 얘기를 했더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 들어가 보니까 1층에 6명이 건장한 청년들이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안으라고 그랬더니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을 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1층에는 방이 이렇게 왼쪽으로 몇 개고 오른쪽이 몇 개고,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더니 넓은 방이 있고, 그래가지고 임시정부 안에 들어가서 방이 몇 개가 있는지까지 이런 거 소소하게 다 해가지고 일본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가 나고서 한 달 만에 프랑스 쪽에서 임시정부 쪽에다가 완전히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1919년 10월 달 얘기입니다. 임시정부 막 세우고서 한 5달도 안 돼가지고 프랑스 쪽에서 임시정부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활동했더니 약속을 어겼다. 이제 활동을 더 이상 공개적인 활동을 허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4시간 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깃발 모든 거 다 없애고 건물 다 비우고, 프랑스 쪽이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프랑스 쪽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프랑스 쪽의 명령대로 이틀 만에 모든 걸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임시정부 청사가 없습니다. 청사라고 하는 걸 내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상해에 가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라고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임시정부 청사가 아닙니다. 2층 나무목. 2층에 나무목들은 밴드니까. 그렇죠. 그게 있죠. 그게 지금 임시정부 청사로 보존이 되어 있지만, 거기 된 것은 이제 폐쇄 명령을 내려서 어디 가서 간판을 걸 수도 없고 건물도 마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회 집이 좀 넓은 집이 있으면
그 방에 모여서 회의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 상해에 가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 상해 교민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임시정부 청사는 상해 교민단 사무소입니다. 이제 그 교민단 사무소가 좀 이렇게 공간이 있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임시정부 교민들이 거기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청사라고 쓰는 것이죠. 그 프랑스 쪽에가 얼마나 참 우리한테는 참 운명적으로 고맙습니다. 임시정부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폐쇄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폐쇄명령 내리고 나서 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프랑스 조계에서 작성했던 자료가 지금 프랑스 낭트 문서보관소에서 여러 차례 수집해 왔죠. 거기 보니까 폐쇄명령을 내리고 나서 프랑스 쪽에서 걱정한 것은 이제 일본이 우리 조계 내에서 한국 사람들이 무슨 짓 하고 하는 걸 다 파악하는데 일본이 자기들한테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해서 프랑스 쪽의 당국에 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 체포하겠다. 그럼 막을 재간이 없다. 근데 우리가 일본 경찰이 와서 한국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도록 또 허락할 수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프랑스 쪽의 당국자 책임자하고 북경에 있던 불란서 공사 또 일본 동경에 있던 불란서 공사 이 세 사람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에서 결론이 뭐냐면 이미 일본에서 다 밝혀졌는데 일본이 요구하면 우리가 막아낼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잡혀가도록 둘 수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프랑스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합의해서 이제 그런 해가지고 프랑스 외무부 장관한테 여차여차 하니까 이 사람들을 프랑스로 다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그 보고를 받고서 이 사람들한테 답장을 했습니다. 그 답장한데 무엇에 답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이 사람들아. 그 한국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이 되는데 몇백 명을 어떻게 프랑스까지 뒤로 올 거고 설령 프랑스로 뒤로 온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건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현지에서 해결해라. 그러면서 그 외무부 장관이 해결 방안을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에 일본 경찰이 프랑스 쪽에 와서 임시정부 사람들 잡아가겠다라고 체포영장 가지고 오면 허락해줘라. 대신에 조건을 역제한을 해라. 그래서 역제한을 하라고 하는 것이 베트남 왕자 꾸옹떼라고 하는 사람이 동료에 가 있었습니다. 베트남도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베트남 사람들도 중국에 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지도자가 호치민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왕자는 일본 동경으로 도망가서 동경에 있었습니다. 그게 꾸옹떼가. 근데 꾸옹떼는 독립운동을 안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일본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면 그래 허락해 주는데 먼저 꾸옹떼를 잡아서 우리한테 인계하면 허락하겠다 해줘라. 일본 경찰이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야, 그래도 이 장관은 다르긴 다르구나. 공사가 세 사람이 모여서 짜낸 게 그 방안인데 그 외교부 장관이 보낸 게 야, 그래서 이 장관은 다르구나.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실제로 일본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프랑스 쪽에서 조계당국 쪽에서 얘기하니까 꼭 꾸옹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꾸옹떼를 잡아서 인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한국 사람들을 일정하게 체포하지 못하게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게 1932년까지 13년 동안 갔습니다. 근데 1932년에 잘 알듯이 윤봉길 이사가 홍콩공항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 육군 대장석도 다 죽었잖아요.
온 소련에게 큰일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프랑스 조계가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막아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가 못 막아주니까 다 도망쳐서 피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2년까지 그래서 프랑스 조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에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그 후에도 이 프랑스가 우리한테 이렇게 애틋하게 해준 게 많은데 그걸 역사에서 잘 모르죠. 프랑스가 우리한테 그렇게 고마운지 잘 모릅니다. 지금 프랑스 대통령한테라도 좀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2015년인가 마침 그 프랑스 파리 7대학 가서 무슨 학술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그 프랑스 대사가 와서 저녁을 산다고 그러면서 먹는데 이제 곧 그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대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역사를. 그 사람도 모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오시면 그 프랑스 대통령 만나서 참 우리 과거에 그런 일 있어서 그렇게 참 도와주고 해서 고맙다라고 하면 일이 잘 풀릴 거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가서 자기 옛날 하숙했던 하숙집만 가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3월 1일 날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지금 프랑스 쪽에서 그렇게 해서 세우는데 그게 바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 기록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기록인데 기록 제목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사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맨 1번이 보면 회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회의를 했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원년 4월 10일 하루 10시에 개하야 그 다음날 11시에 끝났다고 회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장, 장소죠. 어디서 했냐. 그래서 보면 중화민국 상해 법계. 법계는 중국 사람들은 프랑스를 법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 김신부로에서 했다. 김신부로라고 한 적이 길 이름이죠. 우리 종로처럼. 근데 김신부로 미터에서 했다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의했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죠. 어쩐지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모였던 의원들 29명단을 적어놨습니다. 그 당시 상해에 그런 꿈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되는데 지금은 상해가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 당시는 상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있던 데가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예배당, 극장 그런 데뿐이죠. 근데 이제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지역 안배를 고려해가지고 29명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 결정한 것이 우리가 29명이 대표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 요 모임을 뭐라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물론 다 사전에 준비할 때 다 결정된 것인데 그래서 그 모임을 임시의정원이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네모 쳐놓은 게 임시의정원입니다. 임시의정원인데 임시의정원은 지금 우리 얘기하면 국회입니다. 이 한마디는 국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옆쪽처럼 보면 임시의정원이라고 정하고 의장, 부의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에는 이동영 선생이 뽑히고 부의장에는 손정도 목사가 뽑혔습니다. 이동영 선생은 지금 천안에 독립기념관 있는 거기서 나신 분이고 손정도 목사는 아실 테지만 이분은 김일성 아버지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일성 아버지가 일찍 죽잖아요. 26년이가 죽는데 김일성이가 14살 때 죽죠. 그 김일성이가 제일 큰 아들이고 삼형제가 있는데 실제로 그 삼형제를 돌봐주고 김일성이가 감옥 가고 갔을 때 그거 가서 옥바라지 해주고 끌어내주고 한 사람이 손정도 목사입니다. 이제 그 목사분이 부의장이고 또 서기에는 이광수 백남칠. 이광수는 우리가 잘 아는
순원 이광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정원을 구성을 한 것이죠. 의장, 부의장 다 뽑고.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이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를 열고, 그래서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데,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우리가 이제 독립국인데, 그럼 독립국의 국호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합시다. 그래서 먼저 대한민국이라고 한 국호를 결정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정부가 있어야 돼서 두 번째로 결정한 것은 관제인데, 관제는 잘 아시지만 정부의 수반의 명칭은 뭐라고 그래야 될 거냐? 뭐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될 거냐? 뭐 총리라고 그래야 될 거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행정부서는 뭘 만들 거냐? 그런 게 있죠. 그게 관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제를 논의했더니 수반의 명칭은 국무총리라고 그러자. 그리고 행정부서는 내무부, 외무부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부서를 주자. 두 번째 거 그거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결정된 데 따라서 그럼 국무총리는 누가 할 거냐. 그래가지고 2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그 투표를 해가지고 했더니 국무총리에는 이승만 박사가 국무총리에 선출이 됐습니다. 또 내무총장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총리서부터 각부 총장들을 다 선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조직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으로 제정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제1회 임시의정원에서 한 4가지 일입니다. 그게 이제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데, 이제 이게 보시면 바로 그런 회의록인데, 회의록이 보시면 국호, 그러니까 독립국의 국호는 뭐라고 할 거냐. 두 번째 관제, 그 다음에 국무원에 관한 결의와 국무원 뽑는 거죠. 이제 그런 순서로 다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요거만 보여드리는 것은 선이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칭하자. 물론 그 모임 갖기 전에 사전에 임시의정원 명칭 정하고 국호 다 정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여기서 먼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공포했던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조항은 10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개 조 내용 중에 10개 조 내용을 다 뜯어보면 이건 근데 우선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제로 함 되어 있죠. 거기다 뭐 헌법에 남녀 평등, 뭐 신체의 자유 이런 거 다 해놨는데 이제 이건 뭐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던 유럽도 헌법에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 게 1920년대 후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엄청나게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여성들이 투표를 하고 또 투표로 될 수 있는 게 뭐지? 그치. 피선거권 될 수 있는 한 것이 1940년대입니다. 1919년에 제정된 헌법에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성들도 뽑혀서 임시의정원 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참 빠른 것이죠. 그래서 이 1919년에 제정된 헌법 이 내용이 엄청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10조가 제일 마지막 10조가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그래서 여기 국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민주주의가 돼서 각 나라마다 국민의 대표기구가 있죠. 우리는 국민의 대표기구를 국회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상원, 하원, 일본은 참의원, 중의원, 중국은 최고인민대표회의. 다 부르기 다르죠. 근데 우리는 국회라고 부릅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줬을까? 국회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줬는지 모르죠. 모른다고 하면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이제 그때 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라고 정부에서 행사를 크게 했잖아요. 지금 국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넉넉고 있었죠.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전부터 뭐 다른 일로 해서 이제 국회가 뿌리가 임시정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지만 뭐 듣는 사람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국회의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정부는 100주년 행사를 크게 뽀짝지근하게 하는데 국회는 100주년 행사도 못 하시고 100주년 된지도 모르시고 뭔 100주년이요?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고서 그때 이제 그분한테 솔깃하게 한 것이 우리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 임시의정원이 있고 그래서 해방되고 들어왔잖아요. 그 문서들이 임시의정원 문서는 싹 없어졌습니다. 이 임시정부 뭐라고 그러고 옥새 그리고 관이 있죠. 임시정부 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임시의정원 문서는 마지막에 임시의정원 의장하던 홍진이라고 한 분이 가지고 왔습니다. 도장까지 다 가져왔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정부 문서는 없어져 버리는데 그 홍진 선생님도 46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손자가 아주 그냥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인데 6.25 때 피난 갈 때도 그걸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이 1960년대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때 이제 임시정부 문서는 국회에다가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가지고 임시정원 뭐 자료집을 내고 그랬죠. 이 양반이 안 주고 간 게 도장은 그때도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2000년 초반에 절 찾아와서 홍진 선생의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 그분이 큰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좀 그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쪽 공부하고 해서 그건 또 당연히 해야 되고 해서 그러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다 해주고 뭐 그랬어요. 근데 임시의정원 도장을 보여주진 않고 도장만 찍어와서 그것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그 홍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도장을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 개인이 가지고 있을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 가 있는데 언제 없어지면 다 지금 임시정부 도장도 없는 판인데 임시의정원까지 없으면 그때 이 양반이 조건을 걸어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 가면 그 로텐다홀 있잖아요. 로텐다홀에 들어가면 이승만, 신익희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초대의장 이동영 선생은 충상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내가 그럼 그 임시의정원 도장을 국회에다가 기증을 할 텐데 조건이 로텐다홀에다가 우리 할아버지 전면 동상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걸 그전부터 김용기 국회의장 때 몇 분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일로 흘러서 일로 나가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희상 의장님한테 2019년인데 100주년인데 이제 그 아까 홍진 선생 손자는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올 사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어쩌고 그랬더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이제 그런 걸 쭉 말씀을 드리고 그 도장을 아마도 의장님이 가시고 하면 주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정말로 미국으로 어떻게 가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손주 며느리가 감격을 해가지고 그 여자도 어떻게 보존할지 모르겠는데 그 스라이드 난 게 두 남매인데 두 남매가 다 미국 변호사에서 우리말도 못해요.
그 자기도 걱정이지. 근데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그러니까, 그럼 제가 가서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이분이 그런 걸 가지고 국회에 와서 폼나게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2019년 그걸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그 국회 로텐다 홀에다가 그 로텐다 홀에 가면 요 헌법, 요걸 그대로 이렇게 하자. 또 초대 임시의정원 의원들 사진 찍은 게 이렇게 사진이 거의 없는데 도산 안창호하고 몇 분이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로텐다 홀에다가 걸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의장이 해가지고 요거는 붓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써가지고 로텐다 홀에다 양쪽에다가 요거하고 사진을 걸어놨죠. 그리고 이제 2019년 행사를 하고 그 홍진 선생 손주 며느리는 도장을 가지고 와서 그때 가서 기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 그걸 하면서 국회의장도 국회에서는 자기들 국회가 이름이 언제 정해질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그걸 국회는 뭐 1948년에 뭐 지원국회 어쩌고 그래서 그때 정해졌는다고 하지만 지원국회에서 자기 이름들을 정한 일이 없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이름은 이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는 지금 이름을 임시의정원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독립되면 국회다 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보면 그 의미가 겸손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임시정부 헌법인 것인데 그러면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졌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적겠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했던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서를 찾아보다 결국 터득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은 대한지국에서 지자만 민자로 바꾼 것이다. 지자만 민자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정확하게 국호는 대한입니다. 대한이 정확한 국호죠. 대한지국도 정확한 국호는 대한입니다. 1897년에 고종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꿀 때, 그 바꾸는 그때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때 정한 것은 대한입니다. 나라 이름은 대한이죠. 근데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주권을 황제가 행사한다. 그게 제국이고, 대한민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주권을 국민이 행사한다. 그래서 민국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제자에서 민자로 바꾼 것이다.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쉬운데 지금 이제 하도 뭐 뉴라이트의 그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와서 뭐 자기 국적이 뭐 일본이고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틀리다고 그러는데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죠. 그냥 나라는 같은 나라고 지국이 민국으로 바뀐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요것을 더 아이고 여기 안 넣구나. 이런 이게 요 대한지국을 대한 제자를 민자로 바꾸고 한 것은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17년 이게 요 2년 전에 1917년에 상해에 있던 박은식, 신채호, 신규식, 조소왕 이런 분들이 그 대동 단절 선언지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대동 단절 선언이 어려운 한문으로 써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는데 아이고 그렇지 이게 그거네.
이게 이제 대동단계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삼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보물인데 국민, 주권, 영토, 즉 국고입니다. 그죠? 국가죠. 융희 황제가 국가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곧 오인 동지가 우리들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기간에 그동안에 순간도 정신이 무함이야. 한순간도 끊어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융희 황제가 국가를 포기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바로 계승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는 한순간도 끊어져 본 적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또 여기 옆서 데 보면 경술련 1910년이잖아요. 경술련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윤이 그러니까 융희 황제가 8월 29일 날 주권을 국민들한테 묵시적으로 선율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주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대로 있고 주권만 황제가 포기한 것을 국민들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주권만 군주한테서 국민들로 온 거다. 그래서 제자만 민자로 바꿔서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이걸 보고서야 참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지 바로 이래서 1919년 4월 11일 날 우리는 중국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반만년 우리 민족 역사가 반만년이라는데 반만년 역사를 180도 보내는 것이죠.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서부터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4200몇 년 동안은 나라의 주권은 주인은 군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국민이 주인은 이런 시대로 이래 살고 있잖아요. 그 우리 역사가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역사였는데 우리는 지금 국민이 주권을 갖는 역사에 살고 있다. 언제부터냐? 바로 이게 1919년부터입니다. 군주가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전제 군주제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역사에서 전제 군주제가 민주공화제로 변하게 된 게 언제냐? 바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이 주인 노릇하면서 민주공화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비롯된 거냐? 이게 바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이렇게 역사가 변한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이건 1919년 9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헌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한 헌법입니다. 이걸 특별히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헌법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달에 헌법을 제정하고 그 후에 5차례에 걸쳐서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45년까지 개정을 했죠. 이 개정된 헌법도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 못지않게 헌법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헌법에 보면 제1조가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2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음. 제3조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의 판도로 정함. 구한제국은 대한제국이죠. 1, 3조가 바로 국민, 주권, 영토. 이걸 헌법 1, 2, 3조에 발표해놨습니다. 잘 아듯이 국민, 주권, 영토는 국가 구성 3요소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는 요소라고 그렇게 알려진 것이죠. 저는 제일 처음에 이 헌법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선 참 무릎을 쳤습니다. 야, 그 당시 분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그걸 헌법에다가 자기들이 그걸 갖추지 못했다고 그래서 헌법 1, 2, 3조에 그걸 더 박아놨어. 참 그분들이 참 아주 감탄스럽더라고요. 더군다나 사적인 얘기지만
일차로 개정했던 헌법은 해공 신익희라고 하는 분이 주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해공 선생이 이렇게 했어? 그분이 이게 뭐 술 좋아하고 이제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못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1, 2, 3조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라시아들이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근데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8년에 건국됐다고 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대한민국을 없애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게 무슨 뭐 국가야. 그냥 임시정부 그냥 이미단체지.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해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게 있어? 이제 그런 논리를 자꾸 펴죠.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들이 이제 48년 건국론도 나왔을 때 그렇지 임시정부를 비난할 때 안 그렇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시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거 헌법에만 그렇게 해놓으면 뭘 합니까?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반도에 와서 무슨 영토를 점유하거나 뭐 통치하거나 그래야지 헌법에만 해놓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못했으니까 정식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길래 만일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도 정식국가가 아니다. 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도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합니다. 한반도는 저 두만강까지 백두산 압록강까지가 다 한반도인데 우리는 삼바선 남쪽만 하고 그쪽은 못하잖아요. 그 헌법에만 그렇게 실효적으로 통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엄청나게 위험하다. 지금 대한민국도 부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이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국민주권 영토를 못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냐 그러잖아요. 이번 광복절 때 보니까 강원도 도지사가 뭐 그 얘기를 해가지고서 크게 뉴스에 나고 그랬더라고요. 본래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서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지사분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보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연호를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국호를 그대로 연호로 사용합니다. 연호 사용을 잘 하시잖아요. 연호는 자주 독립국가가 사용합니다. 연호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자기들도 자주 독립국가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연호를 사용하죠. 국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몇 년 그렇게 사용하죠. 우리가 지금 서기, 뭐 단기를 쓰는 것은 단군이 나라를 세우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서기는 서양에서 예수가 탄생된 하는 거잖아요. 동양에서는 독자적으로 다 연호를 쓰죠. 지금도 일본은 자기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자적인 연호를 썼습니다. 그것은 임시정부나 임의단체 같은 경우에는 쓸 수가 없죠. 이게 독립국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는 서기연호를 쓴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원년, 대한민국 2년, 대한민국 27년이면 1945년, 대한민국 30년이면 1948년 다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연호를 썼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자주 독립국가다 라고 해서 쓴 것이다. 연호를 쓴 것이 뭐 이해가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보통 정부가 관보를 발행하는데 이때는 공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공보도 다 대한민국 2년 며칠, 1920년입니다. 그런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1년 그 미일전쟁이 났을 때 일본에 선전포고 하잖아요. 선전포고 할 때도 대한민국 23년, 1941년 그렇게 썼죠. 뭐 그것만 아니라 정부문서만 아니라 상해에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나오잖아요. 신문도 대한민국 3년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게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고 하는 것은 독립국가다라고 하는 얘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국경일을 제정해서 국경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 국경일을 3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일절, 3월 1일 독립선언일 또는 3.1절, 또 이제 단군이 나라를 세웠던 날을 개천절, 건국기원절, 이걸 다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했던 달력인데, 달력에 보면 국경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게 국경일이죠. 정부가 국경일을 정했어요.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1919년에 상해에서 세워졌던 것은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그렇게 주장들을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건국됐다고 하는 주장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이 지연국회에서 됐잖아요. 지연국회 속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다 남아 있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은 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 총선거를 해서 198명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대한민국 그 나라로 인정받으려면 한반도 부속도서를 뭐 해야 대한민국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1919년에는 애초에 똑같이 한반도를 다 갖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똑같이 논리 아니에요? 아까 이제 그 얘기 듣는 것은 이제 국가가 구성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상해에서 대한민국을 세웠지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만 표시하는 것이지, 헌법에만 이렇게 다뤄놔서 우리도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 구성 요소를 갖췄다라고. 영토 지정을 안 했다고. 1919년에 한반도 구속이라는 영토 지정을 안 했다고. 아니죠.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네. 이제 1948년에도 한 과정이, 그래서 의원들을 뽑아서 5월 31일 날 국회를 개원하잖아요. 제가 국회를 넣어서 제일 먼저 한 걸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7월 17일 날 공포를 하죠.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날 간접선거를 해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 선출되고 나서 7월 24일 날 광화문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7월 24일 취임식을 했죠. 근데 이제 정부, 행정, 각부 장관들이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장관 임명은 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각 장관들을 하나하나 다 임명을 하죠. 국무총리서부터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이렇게 정부를 수립했다,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한 것이죠. 1948년 8월 15일 날입니다. 그 정부 수립 선포죠. 이것이 이제 지연국회에서 이루어진 과정이고, 그 기록이 지연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다 남아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지연국회 제일 처음에 열릴 때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장에서 개사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데 기록을 다 일일이 보여드릴 수 없고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5월 31일 날 국회를 열 때 이승만 국회의장이 개사를 한 것입니다. 국회 열은 개사를 한 것이죠. 이제 우선 뭐 순서 관계없이 보면 이때는 국회에서 뭘 정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국회를 막 여는 거죠. 헌법도 제정한 일이 없고 뭐 하나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국회를 제일 처음 열 때,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우선 날짜를 대한민국 30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4200민년수로 5월 31일.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연호를 쓴 것을 그대로 쓴 것이죠. 또 이때는 지원국회에서 만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승만 박사는 아직 지원국회가 시작도 되기 전인데 대한민국 국회의장 그랬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다. 그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세운 일이 없잖아요. 시작할 때인데 이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세워진 그 대한민국 자기는 그 국회의장이다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이승만 박사가 가지고 있던 역사의식이고 또 이게 개사에 이제 노란색을 표시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의장으로서 개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의원으로 뽑혔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정부를 이렇게 수립하자라고 하는 정부 수립 방향, 이 방향을 얘기한 겁니다. 그걸 정리한 걸 보면 이승만 박사가 개사에서 얘기한 것은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 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하는 것입니다. 대한 독립민주정부는 임시정부죠. 그걸 다시 새로 건국하자, 이게 재건설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것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민국은 김인현 3월 1일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얘기고, 이 국회에서 건설된 정부는 김인현 서울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29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또 민국연호는 김인현에서 기산할 것이요. 1910년서부터 기산할 것이요. 그래서 이승만은 국회의장으로서 우리가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라를 새로 건국합시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김인현에 세웠던 임시정부를 우리는 그대로 계승한다. 우리는 것을 부활시킨다. 재건설한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지원국회에서 이루어진 과정은 이승만 국회의장이 얘기했던 요 범주 내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이 오고 지금 보시는 것은 지원국회에서 제정했던 지원헌법이죠. 7월 17일 날 공포했는데 이제 그 헌법인데 7월 12일 날 제정이 돼가지고 공포는 7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 헌법의 전문입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금방 말씀하셨을 때 재헌헌법 7월 12일 날 개정해서 17일 날 공포했다고 그러셨죠? 7월 12일 날 제정을 하고 네. 공포는 17일 날 하고. 그게 몇 년이에요? 48년. 그래서 이게 이제 1948년에 그 지원헌법 전문인데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대한민국은 언제 건립한 거이? 1919년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언제 건립된 거냐? 1919년에 건립된 것이다 라고 지원헌법 전문에 밝혀놨습니다. 근데 이 지원헌법의 전문이 누구 때문에 들어갔느냐? 이승만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이승만이가 우기고 주장해가지고 그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원국의 속기록인데 이게 노란 줄로 펴는 거 보면 이승만 의원이 가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다 속기록에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이승만은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인데 지원국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유진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헌법 초안을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 한 30명이 헌법기초위원회라고 하는 걸 거기서 하나하나 축조심의해서 결정을 해나갔습니다. 그때 이승만 국회의장이 헌법기초위원회 가서 이제 발언하는 그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 박사가 헌법 앞에 들어가는 그 전문 내용을 써가지고 합니다. 그들한테
요 전문을, 요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순만 국회의장이 이순만이 작성했던 것은 그 지금께 소기록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헌법에 작성할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헌법 벽두에 전문에 더 써놓을 것은, 그리고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민족으로서 김인현 3.1 혁명에 권리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했으므로, 이승만 국회의장은 자기가 써가지고 갈 때는 3.1 혁명이라고 써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뀌어서 김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 건립하여라 라고 하고 바뀐 것이죠. 이승만 박사가 쓴 거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승만은 이걸 써가지고 가서 뭐라고 하든지 맨 꼭대기에 이런 문구를 넣자 라고 헌법기초위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기초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의장님, 헌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국 나라의 헌법을 다 참조를 하고 있는데 전문이 있는 헌법입니다. 헌법에는 전문이 필요 없는 겁니다. 기초위원들이 반대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물러나면, 근데 이승만 박사가 거기다 그 설득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해도 우리는 넣어야 된다. 왜?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다가 정부를 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하는 걸 안 밝혀놓으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놓으면 이 정부 누가 세워주는 거냐? 이 정부는 미국이 세워주는 거냐? 우리는 미국이 세워주기 전에,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지 않냐? 미국이 세워주는 거 아니다. 또 두 번째 얘기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켜서 그 일본은 미국이 지배하잖아요. 메가도가 사령관 총독이 돼가지고서 일본을 1952년까지 한 7년 동안 일본을 미국이 지배했죠.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도 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헌법기초위원한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일본 와서 뭐라고 그러고 있냐? 아시아에는 미개해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아시아에 민주주의를 심어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근데 여보시오, 우리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심어주기 전에 우리는 이미 1919년에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했어. 이 민주주의 미국 사람들이 해주는 거 아니야.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다가 이제 다시 찾아서 정부를 세우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걸 안 해놓으면 우리 후손들은 그 일본한테 나라 뺏겼을 때 선조들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미국이 일본 이겨줘가지고서 그냥 정부 수립해줘서 그렇게 수립된 것이다. 그렇게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승만 의장이 거기다 해놓으면, 여보시오, 우리들이 이때까지 진력해오지 않았어. 우리들이 지금까지 애써 온 것을 후손들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가만히 임시정부 수립해가지고서 일본하고 싸우고 그걸 후손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요? 이게 결국 의원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만한테 의장님이 써준 것은 문장도 길고 내용도 그러니까 문구는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헌법기초위원들이 손을 봐서 전문에 놓습니다. 이제 헌법 전문에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대한민국 1949년에 건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그걸 못 알아듣는 국회의원들을 그걸 싸워가면서 설득해가면서 그걸 관철시켜서 넣은 분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박사는 지원국회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1900년에 세웠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있고 그대로 계승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던 분이죠. 그런 분을 갖다가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나 논리가 아무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1909년 4월 11일 날 수립이 됐습니다. 또 대한민국 역사는 1919년부터입니다. 이게 이제 분명한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라이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야, 대한민국 그게 무슨 뭐 국가냐, 그냥 임시로 세운 정부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입니다. 임시정부는 정부 이름이죠. 다르잖아요.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세워져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대한민국입니다. 또 정부는 많이 바뀌죠. 정부는 바뀔 때마다 이름도 바뀝니다. 우리는 주로 대통령이 맞아.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정부는 뭔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 앞에는 문재인 정부고, 그때도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뭐 그 앞에 무슨 뭐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무슨 어떤 때는 참여 정부, 또 문민 정부, 정부 때도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이명박 정부 나라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때도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세운 그런 정부가 아니라 그때는 산 것이죠. 임시정부 때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얘기가 많아서 그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 중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승인받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지구국주의 시대고, 지구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일본 지구국주의가 한국을 지배했는데 프랑스나 영국이나 여기서 일본의 뜻을 어겨가서 한국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구국주의 세력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구국주의 세력들이 인정을 안 한 것이죠. 그럼 지구국주의 세력이 인정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안 여겨야 되냐. 쉬운 예를 들자고 하면 지금 대만 있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가 대만의 정식 국호가 중화민국이죠. 장개석이 세웠던 중화민국이 이제 모 대통령한테 쫓겨가서 중화민국이잖아요. 중화민국은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대만이. 국제적으로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에 들어갔던 나라죠. 근데 지금 대륙에 있는 중국이 이제 국제사회로 나오면서 미국이 수교맺고 또 중국이 이교관계 이제 다 세계적으로 가면서 중국이 내세운 게 대만 중국 아니다. 중국은 유일하게 대륙에 있는 곳이 중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대만을 그 상임이사국이었던 나라들을 상임이사국에서 쫓아내고 대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중화민국의 독립운동 시절에 중화민국 장개석한테 진 빚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도 노태우 정부 때 대륙에 있는 중국하고 수교를 맺을 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도 대만을 버렸잖아요. 대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또 잘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대만이 격렬했습니다. 배은망덕한 놈들이. 대만에 유학 가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나서 거리를 나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대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륙에 있는 중국은 인정하죠. 그런데 지금 대만은 세계에서 거의 국제적으로 대만을 인정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그럼 지금 대만 사람들은 자기들은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한국이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대만은 국가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그게 국제 세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니까 대한민국이 정식 국가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논리가 이게 맞지 않죠.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드린 말씀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아니고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도 없는 정말 아주 허망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지금 자기들 논리라고 지금도 뉴라이트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 또 뭐 건국절로 해야 된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아무것도 엉터리게 그저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한테 얼마나 참 엄청난 파급 영향이 있느냐 하면 우선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걸 폄훼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그런 일들이 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뭐 이제 아마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다 바뀌어질 테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뉴라이트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게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장 임명해서부터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니? 근데 이미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경상북도에 가면 안동의 독립운동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본래는 안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 안동대학에 있던 제 친구가 이제 활동적이고 하니까 거기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서 안동의 독립운동을 빛내자 그래서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고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그럼 우리가 돈 대고 할 테니까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하자. 그래서 그걸 이름을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서 독립운동가들 발굴하고 뭐 연구하고 뭐 답사 다니고 엄청나게 많이 학교 선생님들에다 교육시키고 그런 일 많이 했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거기다가 검사 출신을 안동 지역 사람도 아니고 독립운동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검사를 갖다가 관장을 시켰어요. 안동 지역 사람들이 뭐 그냥 그 양반들이 와서 반대하고 했는데 몇 번 하다가 그냥 끝나서 그 사람이 관장을 해요. 지금 2년 지났는데 안동 독립운동은 이름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리고 뭐 삼국시대에 누구 또 왕건이도 와서 하고 다부동 전투도 뭐 하고 이런 걸로 다 해놔가지고 이름도 경상북도 호국보훈 재단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독립기념관 없애는 것이죠. 이제 그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이 중앙 언론에서도 그걸 얘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폄훼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데 그것을 우선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있었던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역사 왜곡이고 농단이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또 뉴라이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야 독립이 왜 독립운동한다고 됐어?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됐어? 미국 일본하고 싸워서 원자폭탄 터뜨리니까 일본놈들이 그거 겁먹어가지고 항복해가지고 그 덕분에 우리가 독립된 거 아니요?
그렇죠. 국민들도 대략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독립은 독립운동 때문에 독립된 것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우리가 독립됐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물론 일본이 패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하고 싸우고 뭐 미국만 싸운 것이 아니라 원자 폭탄 때문에 그런 것인데 미국이 어떤 나라든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끝나면 얻는 전리품이 있잖아요. 미국도 일본과 전쟁하고 2차 세계대전에 나서면서 이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뭘 차지할 거냐 라고 하는 걸 궁리하죠. 전쟁은 군인들이 하지만 미국의 국제관계학자들 또 미국의 국무성 관리들은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뭘 차지해야 미국의 이익이 되나 그걸 하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할 때도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 자기들이 뭘 차지해야 좋은가 보니까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일본 섬만 아니라 한반도도 있고 만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국이 그걸 만일에 자기들이 혼자 갖는다. 일본이 패망하면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는 미국이 혼자 갖는다. 그런 거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이 안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혼자 갖는다고 못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1943년 3월 23일 날 영국의 외무부 장관 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에 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루즈벨트하고 둘이 만나서 이번 전쟁이 끝나면 미국, 영국은 뭘 차지하는 게 좋을지 서로 협의합니다. 여러 가지 협의를 하죠. 그중에 우리 한국하고 관련된 얘기는 미국, 영국이 보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이게 아니라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렇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본한테 이기면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는 어떻게 할 거냐. 혼자 못 가지니까 둘이 결정한 것은 국제 공동 관리한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의 정책은 전후 정책은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독립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본은 물러가고 이어서 국제 세력들이 공동으로 한반도를 또 통치한다. 한국은 독립시켜준다 아닙니다. 그럼 그 기간은 얼마로 할 거냐? 루즈벨트는 한 50년 하자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짧아도 30년. 50년은 해야 된다. 미국의 정책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일본이 패망했어도 우리는 독립 못했습니다. 우리는 국제 세력들 또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독립시켜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43년 3월 23일 날 루즈벨트하고 이든이 만나서 회담해서 그 성과가 사실은 극비였습니다. 자기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든이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이 자기가 미국 갔다 와서 큰 성과가 얻었다고 영국 언론에 가서 돌아가서 영국 언론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영국 신문에 먼저 났습니다. 영국에서 보도를 하니까 또 미국에서 보도를 했죠. 그 당시에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보도를 보고서 미국, 영국은 한국을 독립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동관리한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임시정부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걸 보고서 임시정부 외무부장이었던 조수환이라고 하는 분이 즉각적으로 국제 공동관리에 반대한다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성명서가 중국 신문에 그대로 다 원문 그대로 다 중국말로 다 보도가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 영국이 우리를 국제 통치한다고 하는데 너네 조상들이 뻘거벗고 이 창두구서 숲속도에 다니면서 짐승 뒤쫓아 다닐 때 우리는 이미 나라를 건국해서 조직적인 정치 생활을 한 민족이다. 너네들이 우리를 통치한다? 우리는 문화민족이다. 그런 게 하나 이제 그런 홧김에 그런 소리를 했죠. 거기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는 그 즉시 우리는 독립돼야 된다. 만일에 일본이 패망했는데 국제 세력이 우리를 또 통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일본에 저항해서 싸웠듯이
우리는 국제 세력들한테도 계속 저항한 거다. 임시정부장 성명이 그겁니다. 근데 뭐 임시정부장 성명을 발표했다고 뭐 안 되는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 운동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시정부에서 이걸 막아줄 사람은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서서 그걸 막아주도록 요청을 하죠. 근데 그 당시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개석의 측근들을 찾아다니면서 미국, 영국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나서서 좀 막아주십시오.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 요인들을 만나러 다니다가 이분들이 임시정부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장개석이 루스벨트하고 처칠을 만나서 회담한다. 그 당시는 전쟁 통일에서 삼국 영수가 만나서 회담하는 게 극비리에 추진됐습니다.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한테 면담을 신청합니다. 면담 신청했다고 곧바로 들어주는 게 한 달 만에 실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1943년 7월 26일 날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외무부장 조소왕, 그 다음에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김약산, 김원봉 5분이 장개석을 면담합니다. 7월 26일 날. 장개석을 면담해서 미국, 영국이 한국을 독립시켜주지 않고 국제공동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일본이 표명하면 그 즉시 독립해야 됩니다. 그렇도록 중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 영국 그거 뒤집어 주십시오 라고 가서 매달리고 하소연을 하죠. 거기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와서 이렇게 매달리니까 장개석이 대답을 합니다. 미국, 영국 이미 그런 결정을 했다. 그거 뒤집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 쪽 기록에 다툴쟁자 고집할 때 엄청난 쟁집이 있을 거다. 그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얘기는 어렵다. 장개석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장개석이 임시정부 요인들한테 이제 애써보겠다 그 얘기죠. 중국 쪽으로 힘력자에다 다툴쟁자, 힘써 싸워보겠다. 직역하면 힘써 싸워보겠다 그 얘기는 애써보겠다. 그것만 가서 애써보겠다. 장개석이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장개석이 루즈벨트를 만나서 그 한국 문제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루즈벨트가 장개석이 얘기한 거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이제 장개석은 사실은 한국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장개석도 중국도 이번 회담에 가서 중국이 뭘 얻어야 될까? 그래서 중국은 청일전쟁 때, 1894년이지 청일전쟁 때 져가지고서 대만, 팽오도 다 일본한테 줬잖아요. 또 1931년에는 일본이 만주 쳐들어와서 만주가 일본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개석은 이번에 루스벨트 가서 만나면 일본이 우리 중국에서 뺏어간 땅은 일본이 패망하면 다 중국이 찾는다. 이걸 보장해달라. 또 뿐만 아니라 장개석이 중국에서 준비해가지고 간 내용은 지금 중국 대륙에 일본 민간인들이 와 있잖아요. 일본 군 재산도 엄청나고 민간인 재산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 중국 영토 내에 있는 일본 군, 일본 민간, 시설, 자본은 다 중국이 갖는다. 그렇게 한다. 그런 걸.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장개석이 루스벨트하고 저녁 한 4시간 동안 저녁을 먹으면서 준비한 걸 다 얘기하죠. 루스벨트가 그걸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루스벨트는 장개석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또 장개석은 요 회담에 가서 중국을 찾는 걸 미국 쪽에 요구하는 데는 다 관계가 있죠. 그 카이로 회담은 그냥 이루어진 회담이 아닙니다. 카이로 회담은 미국이 장개석을 이용하려고 장개석이 필요해서 그래서 연회담이 그겁니다. 미국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잖아요. 진주만 공격하잖아요. 진주만 공격해서 미국 군함들이 다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건 뭐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이라서 잘 알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일본하고 전쟁에서 미국, 일본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미국이 뭐 계속 이긴 줄 알지만 미국이 군함들이 바다에 가라앉아서 태평양상에서 일본군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진주만 습격 사건 이것이 영화도 엄청 큰 사건이니까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이러는데 그거 공격한 것만 알잖아요. 정말 하와이를 공격하고 나서 어땠을까? 일본은 하와이를 공격해서 미국 군함을 가라앉힌 후에 그 옆에 괌섬도 미국 섬이잖아요. 필리핀도 미국 심지잖아요. 일본이 거기를 공격을 해서 괌, 필리핀 다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상에 미국 군함이 못 돌아다니니까 태평양상에 있던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식민지들 다 일본에 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40개 전 태평양 하와이 공격하고 나서 한 4달 만에 42년 한 4월쯤 되면 일본이 태평양 섬의 모든 걸 다 장악합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을 차지했지, 만주를 차지했지, 중국 대륙 동쪽 다 차지했지, 태평양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차지하고 그러고 나서 일본이 공격한 게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태평양 지역을 다 차지하고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는데 미국이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루스벨트 생각은 한국, 중국을 일본이 차지한 것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버틸 수 있는데 만일에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를 일본이 차지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미국이 일본을 이기지 못한다. 일본이 세계를 제패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일본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여기를 공격해서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각은 미국 정부도 잘못했지만 중국 대륙에 일본군이 한 600만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군을 동원시켜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를 공격하면 미국이 막아낼 재간이 없죠. 그래서 그걸 방법은 장개석이가 열심히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묶고 둬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장개석을 만나서 우리가 군수물자 제공해주고 할 테니까 일본하고 끝까지 잘 싸워라. 일본한테 절대 항복하지 마라. 일본하고 타협하지 마라. 끝까지 잘 싸워라. 그거 얘기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회담이 카이로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장개석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회담에 갈 때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의 그런 그 군사위원회, 뭐 국방 최고위원 이런 데서 미국이 어떤 걸 제의할 테고 또 미국은 왜 우리를 만나자고 하시고 다 파악을 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분석을 다 합니다. 다. 이게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 요인들을 찾아가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장개석이가 그래가지고 카이로에 가서 결국 루스벨트가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 선언에 포함됐습니다. 그 포함되는 과정도 조금 늦어도 기억나요? 포함되는 과정도 장개석이 루스벨트하고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해서 했죠. 다 합의를 했는데 그걸 나중에 처치하고서 처치 아주 엄청나게 분노를 했습니다. 야, 이게 루스벨트가 장개석이 말을 다 들어주고 중국한테 너무 큰 선물을 줬다. 그러면서 뭐 다른 중국 것도 트집을 잡았지만 특히 한국 문제를 트집 잡았습니다. 한국 자기 독립시켜서 안 됐다. 그래가지고 루스벨트하고 장개석 사이에 얘기가 됐는데 처칠이 그냥 급급한대로 하죠. 영국하고 중국하고 식민지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장개석하고 처칠하고도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처칠은 아무 논리도 없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독립시켜줄 수 없다. 그 논리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야만 민족이다. 야만 민족을 어떻게 독립시켜주자고 하시오. 또 그 사람들은 독립시켜줘봐야 독립정부를 유지할 수 있는 자치 능력이 없다. 자치 능력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럼 처칠이 그
입센 처치 하면 장개석이가 숙도 들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 장개석이 야만 민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장개석의 반론을 제기한 것이 3.1운동을 들었습니다. 처칠한테 당신 다 알듯이 지금 지구상에 한 80%가 다 나라 뺏기고 식민지지 않소. 그 나라들이 다 독립운동하지 않소. 근데 한국처럼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한 나라 있어. 있으면 되보시오. 처칠이 못 되죠. 못 되는 것은 몰라서 못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독립운동했지만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자치 능력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장개석이 그 무슨 얘기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국토도 되찾지 못했는데 우리 중국에 와서 국토 되찾으려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을 세우고 정부를 수립해서 그걸 운영하면서 독립운동하는 민족이요. 왜 그 사람들이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처칠이 밀렸죠. 근데 처칠은 끝까지 안 시켜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처칠이 인듀 코스라고 써놨습니다. 한국의 자유독립 앞에다가 조건을 건 것이죠. 조건이 이게 적당한 시기라고. 바로 독립은 안 시켜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카이로 선언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고 독립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립된 것은 누가 시켜준 거 아니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원자폭탄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독립됐다? 독립은 일본한테는 벗어났지만 다도 다시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의 또 통치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걸 독립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지원헌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원헌법에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됐다라고 해놓고 지금 현행 헌법, 87년에 제정된 헌법에도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우리의 법통을 계승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48년에 건국됐다고 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뉴라이트가 대한민국 48년 건국절을 내세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근데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아까 없다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제 이승만을 또 초대 대통령 뭐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그쪽에서 건국전쟁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대통령도 보고 뭐 한동훈도 보고 가서 보고서 뭐 감격을 했다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했던 것을 다 치웠습니다. 이승만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승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권을 갖는 세상으로 변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30년 터울로 대통령 2번 한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습니다. 이승만은 1919년 9월 달에 대통령으로 뽑혀서 25년 3월 달까지 임시의정서 탄핵당할 때까지 6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또 48년에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60년까지 대통령을 했죠. 2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승만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것은 이승만이 1948년, 그리고 앞에 대통령 했던 것은 얘기도 안 하고 다 지워요. 이승만을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역사는 다 지워버리죠. 이승만은 2번 대통령 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고. 그리고 이승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승만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이건 임시정부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나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잘못한 일도 많지만, 이승만은 이 양반은 국제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승만은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직접 처단 안 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하는 걸 통보를 받았죠. 그 통보를 받고서 이승만 박사가 거기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한 일이
자기는 임시정부에 수립하는데 참여한 일이고 참여한 걸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그냥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당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어. 통보만 받았죠. 근데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 양반이 대한제국, 우리가 나라가 망했던 대한제국 때 각 나라하고 그 외교관계 맺었잖아요.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 다 조약 맺었잖아요. 그 나라들한테 다 서한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어. 내가 그 대통령으로 선출됐어. 그래서 대한제국하고 외교관계 수립했던 나라한테 다 알립니다. 그 나라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 일왕한테도 통보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영문으로 보내는 금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프레지던트 오브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리고 이승만이라고 사인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일본 일왕한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한테 명령을 하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군대, 무장세력 다 저주시키죠. 이런 대통령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건 얘기도 안 하죠. 건국전쟁 이런 데도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사실은 언급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을 이렇게 엿보이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참 이적행위죠.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독립되고 나서 남쪽엔 대한민국, 북쪽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로 다른 나라잖아요. 민족은 같지만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북쪽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측에서도 남쪽의 대한민국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계례라고 불리죠. 그래서 뭐 이승만 계례도당, 김일성 계례집단 계례라고 불리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민족은 같은 민족인데 그럼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누구한테 있냐? 남쪽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우리 남쪽한테 있다. 그러니까 너네는 계례다. 너네는 아니다. 북쪽은 자기들한테 정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남쪽은 계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저거 계례 싸움을 벌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당분이 고전시대서부터 쭉 해서 대한제국이 망했고 대한민국 1919년에 대한민국이 세우고 이렇게 이어져 왔다. 그러면 김일성 집단이 그냥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이렇게 와 있는데 엉뚱하게 나라 세운 거잖아요. 이게 계례가 누군가 뻔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48년에 건국됐다고 하면 서로 그냥 계례라고 부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특히 북한은 그런 역사의식 서술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런 민족 정통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철저하게 부정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자기들 항일 무장투쟁사 이래가서 반일혁명 투쟁사 다 색습을 했죠. 김일성 활동의 것 중심으로 쓰지만 그 임시정부 얘기도 씁니다. 그렇지만 임시정부 얘기도 쓰지만 임시정부를 무슨 상층분자들이 뭐 정치 노름한 거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무슨 일개 집단이 그냥 뭐 해가지고 돈 받아먹고 뭐 그런 집단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조선전사라고 하는 것이고 조선민족 해방투쟁사 이런 것인데 북한은 이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려면 자기들이 계례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데 북쪽하고 똑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부정하면 북쪽하고 똑같은 그러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그냥 곁다리로 말씀드리는 건데 참 뉴라이트 세력들이 이승만을 그렇게 띄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승만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할 때 그 사람들은 이승만을 그냥
앵벌이도 이용한 거다. 이승만 내세워서. 이승만,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되면 이승만은 그냥 훌쩍 버릴 사람들이다. 앵벌이로 이용한 거다. 특히 지금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해놓으면 38선 이남에서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 북쪽에서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민공화국을 세웠다. 그럼 김일성하고 이승만이 대등한 인물이 되잖아요. 김일성하고 이승만하고. 이승만 박사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을 때 김일성은 7살 꼬마였습니다. 김일성은 1912년생이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그냥 또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승만을 존경하고 뭐 이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뉴라이트에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됐다, 역사적 사실 아닙니다. 건국절을 만들자, 그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이승만 내세우지만 이승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라이트의 주장들이 다 그런 것인데, 그것을 아까 누가 말씀드린 자꾸 뉴라이트라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이론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여기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자기네들 정치적인 이해관계, 사적인 이해관계, 이걸 위해서 역사를 팔아먹고 이러는 사람들이죠. 그런 집단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서 나라가 심각하죠. 너무 시간이 많아서 질문을 받는데 너무 시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여 질문 있으시면. 교과서에서 봤을 때 그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임시정부 안에서 사회주의, 원래는 뭐 민주공화제로 했다고 했을 때 거기서 또 사회주의로 변절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나서 전 국민이 뭐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대한민국이 있고 윤석열 정부가 있지만 윤석열을 찍은 사람도 있고 안 찍은 사람도 있고, 또 여당도 반대하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다 그런 것이지. 그렇죠. 또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뉴라이트라고 하신 분들은 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렇게 뭐 우리가 뭐 가난을 겪어서 그랬는지 좀 그런 뭐 역사 의식이 뭐니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힘 있으면 중국에 붙을 뿐인데, 그분들한테 어떤 역사 의식을 얘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건 뭐 그냥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중요하지라고 역사 의식이 아무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뭐 이런 깨어있는 분들만 좀 더 이런 의식들을 더 가져야 될지, 좀 그런 뭐 의견을 한번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사실 지금 했듯이 그게 아무것도 뭐 맞는 게 없잖아요. 다 틀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다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선은 그 사람들이 제 첫 출발이 다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 중심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박을 보면 그 뉴라이트를 했던 안병직서부터 이용호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논리가 아니라 이미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올 때 그냥 무력만 침략해온 건 아니라 자기들이 한국을 침략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여기 교수만 두고 딸 교수 때 갔다 오는 게 뭐야. 가가지고서
가서 그거 들여다보고 그게 마침 자기 이론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 보면 옛날 일본 관변학자들이 일본 정부 돈 받아서 한국을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논리를 든 게 있죠. 거의 그 논리 수준입니다. 그걸 뭐 자기가 가서 뭐 엄청나게 한 것처럼. 우선 내막이 그렇고, 또 두 번째는 그 뭐 어떤 분이 상당히 밝혀졌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일본이 뒤에 있습니다. 일본이 엄청난 돈을 댔죠. 뭐 안병직이 일본 갔다 와서 바로 낙성대 경제연구소 만들잖아요. 저 만드는 거 뭐 누구는 뭐 300매독이 들어왔네 어쩌고 뭐 저한테 얘기지만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다 거기에는 일본 돈이 들어와 있죠. 실제로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위안부 문제를 뭐 그 정당화시켰던 미국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램지어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하버드 대학에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하고 램지어를 쓰면 돈은 월급은 일본에서 낸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된 교수 아니에요? 그 램지어 그님이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 쓰고 그랬죠. 유라이트들도 거의 그렇다.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일본 장학생으로 갔다 왔어. 그런 영향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떤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리 사회를 참 혼란시켰던 그런 논리들이 있지만 그 논리가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참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게 없는 그러한 얘기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라고 감사합니다.